좀 다른 차이들도 좀 보려고 해요. 첫 번째는 매체에 따른 차이가 있을까? 그 보수적인 성향이냐, 뭐 진보적인 성향이냐 이런 거에 따라 차이가 있는지를 볼 거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여성 과학자임에도 불구하고 여성이라는 것이 가시화되지 않는 경우는 또 어떤 경우인지 제가 나누게 된 어떤 또 맥락이라는 걸 좀 설명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자, 매체에 따른 차이를 한번 볼게요. 여기서는 제가 대표적으로 조선일보하고 한겨레를 비교를 해보려고 하는데 제가 비교한 거 말고도 이미 선행 연구가 있어요. 근데 이제 이거는 선행 연구는 나름 좀 최근, 그러니까 2005년, 2006년에 등장했던, 그러니까 여성 과학기술인은 아니고 전문직 여성들을 어떻게 보도하고 있는지, 그것을 조선일보랑 한겨레를 비교를 한 연구에 따르면 한겨레 신문이 보통 친여성적이라고 그리고 진보적인 매체이고 그다음에 여성 기자의 비율도 다른 신문에 비해서 좀 높은 그런 신문임에도 불구하고 그 분석 결과는 뭐였냐면 사실상 그렇게 크게 차이가 나지 않는다. 오히려 차이라고 한다면 한겨레 신문이 더 조선일보보다 여성성을 더 부각한다고 합니다. 저는 이제 90년대 보도는 어땠는지 그랬더니 이 조선일보 같은 경우에는 이제 97년에 보시면 예를 들면 이런 기사들 여성 과학자 활동 영역 점차 넓혀져요라고 하면서 이제 서울 공대의 홍일점 굉장히 많이 등장하는 여성 과학자를 앞에 수식어로 아주 많이 등장하는 게 이제 홍일점. 굉장히 뭐랄까 긍정적인 타이틀이죠. 여성 과학자들의 활동 영역이 점차 넓어지고 있다. 같은 조선일보에서는 99년 1월 1일자, 그러니까 이제 나름 신년 특집으로 여성 인력을 활용하자라고 해서 과학 한국을 여는 여성 두뇌 5명, 그러니까 특집 기사로 뭔가 희망적인 메시지를 전달을 하는 아무래도 신년 특집이다 보니까 그랬겠지만, 근데 반면에 이제 한겨레 기사를 대표적으로 보면요, 이제 1999년의 기사인데 제목이 이제 고정관념이 여성 과학자 육성의 걸림돌. 남학생과 여학생이 이과를 선택하는 비율이 굉장히 차이가 많다. 성비 불균형 문제를 아주 잘 이제 보여줍니다. 정부 출연연구소 여성 연구원 비율도 뭐 어떻고, 과학기술 분야의 여성이 어울리지 않는다는 고정관념이 이렇게 여성을 과학기술로부터 소외시키고 있다. 그러니까 90년대 기사만 놓고 보면 한겨레랑 조선이 앞에서 이제 2000년대 보도는 다른 분 이제 연구하신 거에 따르면 한겨레가 조금 더 여성성을 강조를 한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살펴본 기사들은 조선이 한겨레에 비해서 조선일보가 좀 더 긍정적인 프레임을 많이 쓰고 있는 것 같아요. 조선일보의 경우에는 취업난의 대졸 여성이 컴퓨터 교육기관으로 몰린다. 그리고 과학계에도 여성 바람이 만만치 않다. 그다음에 정보화 시대에 여성 정책이 필요하다라고 해서 뭐 여성이 감성과 창의력이 더 우수하다. 뭐 이런 칼럼들도 실리고요. 그리고 여성의 역할이 더 커져야 된다. 남성 위주의 과학계에 도전해온 여성들이 뭐 지금까지 이렇게 노력을 해왔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칼럼이었고, 그다음에 21세기는 여성 기술 인력의 시대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긍정적인 이런 제목부터가 이제 그런 쪽으로 보도가 좀 많이 됐고요. 한겨레는 상대적으로 굉장히 비판적인, 좀 더 부정적인 측면의 보도를 많이 했더라고요. 그래서 예를 들면은 부모들이 딸에게는 컴퓨터 교육이 소홀하다. 그리고 여성 컴퓨터 이용 저조가 남성성 문화 탓이다. 그리고 과학은 여성 차별을 멈춰라. 그다음에 앞에서 제가 소개해드렸던 고정관념이 여성과학자 육성의 걸림돌이다. 이렇게 그죠? 이게 좀 다르지 않나요? 이제 그 어떤 구조적인 어떤 그런 문제를 지적하는 그런 취지의 기사들이 좀 많이 나오고요. 조선일보 같은 경우에는 그거보다는 여성들이 많이 진출하고 있다. 뭐 이런 유의 여성 과학기술인들에 좀 더 초점을 맞춰서 그러다 보니 조선일보 같은 경우에는 여성 과학기술인들이 좀 등장하는 혹은 그들에 대한 뭐 인터뷰라든지 뭐 그들의 목소리가 조금 더 활동 이런 것들이 보도가 되는 반면에 한겨레 기사는 제가 여기 이제 김한석, 홍성 뭐 이렇게 이름을 쓴 이분들이 이제 과학기술학
분야의 연구자들이세요. 이라는 것을 연구하는 분들이 이제 과학기술의 어떤 구조나 문화를 비판하는 그런 어떤 글들이 또 많이 같이 실리게 되는 거죠. 두 번째로 여성 과학자가 여성임에도 불구하고 여성인 게 가시화가 안 되는 경우가 있어요. 외국에 있는 여성 과학자인 경우, 특히 그러니까 미국에서 활동을 하는 여성 과학자인 경우에는 여성이라는 것에 대한 어떤 언급이 거의 없습니다. 거의 없고 한국인으로서의 정체성이 굉장히 강조가 되고요. 이건 좀 넘어가고,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이 1990년대 중후반에 왜 이렇게 변화라는 게 있을까? 그러니까 여러 가지 측면에서 예를 들면 언론 보도에서도 2000년대와 그 이전에 프레임이 좀 바뀌고, 그 다음에 정책에서도 물론 제가 한국의 그 과학기술 분야 여성 정책이 어떤 그 국제적인 어떤 젠더 주류화라는 그런 흐름 속에서 조금 이렇게 도입이 되었고, 뭐 여러 다른 맥락들, 뭐 2000년대 초반에 이공계 그런 위기 담론이라든지, 뭐 저출생, 뭐 고령화 사회 담론이란 뭐 문제들, 뭐 이런 더 큰 어떤 사회적인 문제들과 뭐 과학기술학 내부적인 어떤 그런 문제들하고도 연관이 되어 있지만, 또 하나는 그 여성 과학기술인들 자체의 변화라는 것도 제가 봤을 때는 굉장히 중요한 어떤 맥락 중에 하나로 보여요. 뭐 제가 한 것은 아니지만 여성 과학기술인들을 실제로 인터뷰한 연구가 있습니다. 이 연구를 보시면 1900, 그러니까 여성 과학기술인들이 이게 세대별로 차이가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1920년대, 40년대생의 여성들과 여성 과학기술인들과 1950년대, 60년대생의 여성 과학기술인들이 다릅니다. 오히려 1920년대, 40년대생의 경우에는 이제 지금으로 보면 이제 80대 이상이시니까 사실은 현업 종사자분들은 아니시겠죠. 근데 이분들이 과학기술인으로 한참 활동할 당시에는 과학기술계의 여성들이 워낙 적었기 때문에 오히려 좀 더 그러니까 성차별 경험이 적은 경향이 있다. 그리고 이 시기에 이렇게 과학기술인으로 교육을 받았다는 거는 이미 부모들의 어떤 교육이나 경제적 수준이 굉장히 높았다는 거, 그리고 이분들이 주로 이론적인 분야에 되게 관심을 가지고 전공을 했다라는 거고, 또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이분들이 활동하셨을 당시의 대학은 교육 중심이었기 때문에 그런 연구비 압박에서 굉장히 상대적으로 뭐 자유로웠다는 거죠. 그래서 교육자의 역할로서는 사실상 남녀 차이를 그렇게까지 보기 힘들었다. 근데 반면에 1950년대, 60년대 출생하셨던 여성 과학기술인들은 이전 세대에 비하면 과학기술 분야가 이제 훨씬 더 이렇게 좀 정립이 되고 하면서 경쟁이 굉장히 심해졌기 때문에 그 속에서 더 성차별을 더 많이 겪으신 거예요. 그리고 가정 환경도 이전에 비하면 이전에는 주로 굉장히 뭐 교육이나 어떤 경제 수준이 높은 그 가정에서 자란 딸들이 주로 이렇게 교육을 받고 과학기술인이 됐다면 이제 이후일수록 그렇지 않게 되는 거니까 가정 환경도 훨씬 다양화되고 하면서 또 교수로서뿐만이 아니라 이제 연구자로서 연구소에 또 취업을 하게 되고 또 교수이면서도 대학 안에서 연구를 해야 되는 압박 같은 걸 많이 받게 되면서 이 남성 그 동료들하고의 차이와 차별 같은 것이 훨씬 더 이제 몸에 와닿게 되는 거죠. 물론 이제 공통점들은 있습니다. 뭐 어떤 여전히 뭐 육아라는 것이 뭐 결혼이나 육아나 이런 것들 때문에 뭐 불이익을 받았다거나 아니면 어떤 과학계 내 공식적인 네트워크에는 적극적으로 끼지 못했다거나 뭐 이런 공통점들은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대의 차이가 있다. 여성 과학기술인들 스스로가 이 과학기술계의 여성 문제를 어떻게 인식하느냐. 90년대 초 중반까지만 해도 이 여성 과학기술인들이 이 과학기술 분야의 여성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그러니까 더 많은 여성들이 과학기술 분야에 진출해서 잘 연구를 하기 위해서는 여성들이 스스로 노력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더 프로의식을 가지고 더 자부심을, 책임감을 가지고 연구를 하다 보면 문제가 해결된다라고 굉장히 이거를 여성 개인의 문제로 환원을 해서 생각을 한 반면에 90년대 이후가 되면 이 여성 과학기술인들조차도 좀 이게 인식이 바뀌게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바뀌게 되냐면 이게 뭔가 구조적인 차원의 문제구나.
여성들이 개개인이 열심히 한다고 해서 될 문제가 아니다라는 것이 그런 인식이 좀 공유가 되는 거죠. 그러면서 여성과학기술인들이 이제 조직화되기 시작합니다. 이제 93년에 주로 이제 대덕 연구단지 뭐 이런 그 연구소에 계신 여성 과학자들을 중심으로 한 어떤 대한 여성과학기술인회가 만들어지면서 이제 뭐 2000년대가 되면 이제 본격적으로 뭐 한국여성공학인협회라든지 아니면 한국여성과학기술인 지원센터라든지 그러니까 여성과학기술인들이 이렇게 뭔가 개별로서가 아니라 이렇게 집단으로서 목소리를 낼 수 있는 그리고 그렇게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제도들 기관들이 만들어지는 것도 90년대 중후반 이제 2000년대에 들어서고요. 이 시기에 또 볼 수 있는 거는 여성과학기술인들이 약간 주류 어떤 정계라든지 정책 분야에 좀 영향을 미치는 그런 자리에 또 많이 들어오게 돼요. 그래서 과학기술 분야 정부위원회에도 여성 참여 비율이 2000년대 들어가면 좀 높아지고, 뭐 과학문화재단 이사장에도 여성 과학기술인이 임명이 되고, 심지어는 국회의원이 되는 과학기술인 출신으로 국회의원이 된 여성들도 생기고 하면서 이런 인식의 변화 그리고 어떤 정책의 변화들이 일어나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뭐 신문 기사에서도 이런 보도들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좀 언급하고 싶은 것은 과학기술과 여성과 관련한 그 학문의 역할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겠다. 제가 앞서서 1990년대 중후반이 되면 외국의 그 과학기술 분야 여성 관련한 뭐 남성성 비판 내지는 젠더 관점의 과학기술 분석에 대한 그런 외국 연구서들이 이제 번역이 됩니다. 그리고 2000년대 초중반이 되면 국내에서 이제 과학기술학이라는 과학기술을 약간 뭔가 사회적으로, 역사적으로, 뭐 철학적으로 막 이렇게 분석을 하는, 연구를 하는 분야들이 또 성장을 하게 되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신문 이제 보도에도 등장을 하게 됩니다. 자, 이제 조금 정리를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제가 앞에서 쭉 말씀드렸던 이 정책을 통해서 본 정책의 변화를 통해서 뭐 20년 정도의 어떤 짧은 역사이긴 하지만 그것을 통해서 본 여성 과학기술인의 어떤 양적 성장이라는 걸 제가 말씀을 드렸고, 그다음에 두 번째로는 조금 더 좀 질적인 차원에서 여성 과학기술인들이 언론에 보도되는 것의 어떤 양상이 어떻게 변화해 왔는지, 그것도 마찬가지로 과학기술 그 여성 정책이 약간 90년대 후반 정도부터 이제 시작이 되었다고 하면 그 비슷한 시기에 이제 변화라는 게 있었다. 그러니까 뭐 70년대는 사실상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별로 이제 그 남성 과학기술인도 같이 막 성장을 하던 시기였기 때문에 특히 이제 80년대, 90년대에 집중적으로 여성 과학기술인들이 남성들이 많은 어떤 과학기술 분야의 홍일점으로 이제 등장을 하면서 많이 보도가 되었던 반면에 그래서 되게 막 맹렬 여성일 것 같지만 사실은 굉장히 여성스러운 측면이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성이다라는 것들이 좀 강조가 되는 그런 그 이야기였다면 2000년대에 들어가면 굉장히 이 여성들이 더 굉장히 강해지는 거죠. 정말 더 맹렬 여성을 뛰어넘어 슈퍼우먼이 되는 거죠. 그래서 모든 어떤 차별과 편견을 극복하고 그다음에 어떤 가정에서의 그런 가사일과 어떤 육아 관련한 그런 것까지도 다 극복하고 성공한 여성들이 등장을 하게 된다. 이제 그게 굉장히 특징, 이 두 시기, 그러니까 이 1990년대 중후반 전후를 나눌 수 있는 굉장히 큰 특징 중에 하나다라는 걸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래서 제가 이제 뭐 알려진 것들과 알고 싶은 것들이라고 제가 제목 부제를 달았는데, 지금까지 알려진 이 여성 과학기술인들의 이야기라는 것이 결국에는 상당히 보수적인 여성들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아닌가. 이거는 제 이야기이기도 하지만 선행 연구자들도 사실 그렇게 보고 있고요. 그러니까 보수적이라는 거는 뭐 다른 의미가 아니라 남성들이 주로 많이 활동을 하는 분야, 과학기술 분야에 어쨌든 소수자로서 여성들이 이 분야에서 살아남고 성공하기 위해서는 일단은 그 과학기술 분야의 뭐랄까 그 게임의 규칙이라고 할까요? 그것에 정말 철저하게 잘 따랐어야 했었고요. 그죠?
그다음에 또 한편으로는 여성으로서, 예를 들면 뭐 어머니로서, 아내로서 그 가정에서의 여성의 역할도 굉장히 충실하게 해냈던, 그래서 제가 이제 뭐 슈퍼우먼 뭐 이런 표현을 썼었는데, 그런 이야기들이 지금까지 대중적으로는 그런 이야기들이 주로 많이 알려져 있었던 것 같아요. 그렇다면 이제 제가 알고 싶은 것은 보수적이지 않은 어떤 그런 이야기들이 과연 존재할까? 그걸 이제 제가 혁명적인이라고 표현을 해봤는데, 뭔가 혁명적인 여성 과학기술인의 이야기는 없을까? 혹은 앞으로 만들어갈 그런 뭔가 새로운 어떤 여성 과학기술인의 이야기 혹은 역사를 찾아볼 수는 없을까? 이건 아마 조선일보에 나왔던 것 같은데, 기존의 여성 과학기술인들하고는 달리 여기 지금 기사에 등장하는 과학기술인들은 여성 개발자들이고요. 이 여성 개발자들은 디지털 성착취 방지 웹사이트를 만든 분들이세요. 여성 과학자 상을 받았다거나 뭐 논문을 뭐 많이 냈다거나 뭐 이런 측면의 업적이 아니라, 그런 성과라기보다는 현실에 존재하는 여성들의 문제를 정말 과학기술을 통해서 해결하는 여성 과학기술인이 등장을 했다라는 거. 이제 페미니스트라는 그 뭔가 정체성을 가진 여성 과학기술인들이 등장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이제 언론, 그러니까 신문에 보도가 되기 시작했다. 페미회로라고 하는 그 이공계 특성화 대학의 학생들이 중심이 되어서 만든 페미니스트 모임. 이 페미회로가 하는 인터뷰 프로젝트를 보면 슈퍼우먼, 슈퍼맘으로서의 여성 과학기술인이 아니라 그렇지 않은 그냥 다양한, 꼭 아주 뭐 성공하지 않았더라도 그런 여성 과학기술인들의 이야기를 좀 들려주려고 하는 그런 프로젝트, 인터뷰 프로젝트도 하고 있고요. 또 하나는 이공계 내 성차별 아카이빙 프로젝트라는 것도 이 친구들이 2017년부터 하고 있어요. 그 역사적으로 봤을 때 전 중요한 어떤 하나의 전환인 것 같아요. 어떤 차별들과 어떤 편견들이 실제로 이루어져 왔었는지가 사실은 체계적으로 이렇게 기록되고 정리되고 축적된 적이 없거든요. 이제 그 작업을 이 젊은 여성 과학기술인들이 지금 하고 있다라는 점에 있어서 저는 굉장히 어떤 미래의 역사를 새롭게 쓸 수 있는 어떤 그런 가능성을 보인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테크페미라고 하는 테크업계 페미니스트 모임도 비슷해요. 이 친구들도 이분들도 어떤 뭐 슈퍼우먼이 주지 못한 지금까지 그 슈퍼우먼으로서의 여성 과학기술인 이야기의 어떤 한계를 느낀 그런 여성들의 모습이고요. 특히 최근에 이런 젊은 여성 과학기술인들이 이렇게 페미니즘의 정체성을 좀 전면에 내세운, 뭐 2015년을 기점으로 한, 그러니까 소위 뭐 페미니즘 리부트 혹은 페미니즘 대중화 혹은 뭐 강남역 사건 2016년 뭐 이런 사건들을 중심으로 해서 한국 사회의 어떤 페미니즘 대중화의 맥락하고도 연결이 되는 것 같아요. 네, 네, 하여튼 마지막으로 제가 그래서 이런 지금까지의 역사를 만들어 온 여성 과학기술인의 그 이야기들과 그리고 앞으로 지금 제가 소개드렸던 마지막에 이 젊은 여성 과학기술인들은 지금 20, 30대이기 때문에 이제 앞으로의 여성 과학기술인 역사를 만들겠죠. 이제 그분들의 어떤 또 새로운 흐름까지 소개를 드리면서 네, 오늘 제 이야기는 네,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